안녕하세요. 우리 예비탐정 여러분. 유쾌한 또 탐정법 시간이 돌아왔네요. 벌써 이제 3강까지 쭉 하시면서 탐정이 무슨 일을 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그 규제를 받는지, 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사건 수임도 해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업자잖아요. 나름대로 사업체 등록이나 사업자 등록도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관련된 내용들을 법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공인탐정의 등록이라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면 공인탐정이 탐정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탐정 면허만 있다고 탐정은 바로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중요한 거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변호사도 변호사 면허가 있다고 변호사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변호사 사무소 등록하고 내가 영업 중인 변호사라고 변호사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그 탐정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 그냥 탐정 면허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탐정 면허를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시고자 한다면 주무관청에 찾아가셔갖고 내가 이제 업무를 개시하려고 하니 등록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래 영업해라. 그리고 영업 허가증 나오면 그거 가지고 영업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탐정 면허를 가진 상태에서 탐정업을 하려는, 탐정업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하시게 되면 이것도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등록된, 그 다음에 그래서 반드시 경찰청장에 가서 나 영업하겠다고 등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라고 하는 경우에도 경찰청장에게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건 경비업법 준용으로 제가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임의적으로요. 아마 똑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경비업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준용을 해서 넣은 건데,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염건영 공인탐정사무소 이게 있었는데, 이걸 바꿔갖고 염건영과 뭐 여러 명의 뭐 탐정사무소 이렇게 명칭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똑같지만 명칭이 바뀐다 하더라도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어떤 이름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탐정업자 또는 법인의 허가증 원본 있잖아요. 원본을 갖다 내고 새로 원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허가증을. 그래서 원본을 제출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정법인 있잖아요. 탐정법인, 즉 개인 탐정 말고요. 탐정법인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변경이 된다. 그러면 법인 대표자 이력서 있잖아요. 이력서 갖다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탐정업자 또는 탐정법인의 허가증 원본을 갖다 줘야겠죠. 이거는 이제 경비업법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법안이 국회 통과되면 똑같은 내용으로 적용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공인탐정의 등록이 있는데요. 등록을 할 때 뭐 내야겠죠. 그래서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경찰청장에게 신고 및 서류 제출하라고 앞 페이지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탐정법인의 임원, 즉 구성원이 이사죠. 예, 이사로서의 탐정이 누구 하나 나가고 하나 들어왔어요. 로펌도 이런 경우 많잖아요. 구성원 변호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성원 탐정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 새로운 법인 임원, 여기서는 구성원이 되는 탐정을 얘기해요. 즉 이사가 되는 탐정을 말씀드려요. 이력사무를 경찰청장에다 내야 되고요.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 변경 시에는 허가증 원본을 갖다 주고 주소를 바꿔야겠죠. 예, 주소가 허위 주소로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탐정법인의 정관의 목적 변경 시에도 변경된 법인의 정관 한부를 갖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경비업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중앙부처에서 이 법을 새로 만들 때 유사업종에 있는 법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경비업하고 탐정업이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민간 영역의 민간사법제도로서의 어떤 영역, 산업적 영역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을 준용해서 적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제가 이 규정을 좀 넣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탐정의 등록과 관련돼서 이게 경찰청장에서 신고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거 좀 아셔야 되는데, 등록된 자, 이미 난 등록하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탐정께서 하고 있는데,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할 때는 경찰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이제 개업할 때 신고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폐업하는 경우 있죠. 너무 장사가 안 돼요. 또는 내가 여기서 문을 닫고 그냥 다른 부산 같은 데 가서 영업을 해야겠다. 또 이런 경우 있으시죠. 국내에서 이제 탐정업을 하시다가 해외로 진출하고 싶어요. 그럼 국내 사업자가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걸 폐업 신고라고 하는데, 폐업 신고할 때
경찰청장한테 신고해야 되고요. 뭐 당연히 그 폐업 사유는 좀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 허가증 있잖아요. 원본을 다 제출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휴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출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쉬고 싶어요. 왜? 뭐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또 사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탐정업을 잠깐 좀 쉬어야겠다 이런 경우에 휴업 신고를 해야죠. 그냥 일을 안 한 상태에서 살려놓으면 또 이게 또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휴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한테 신고하는데 휴업 같은 경우는 기간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다른 전문 자격도 마찬가지지만 휴업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즉 2년 이내에 대해서 휴업을 하셔야 되고요. 휴업 신고라고 2년이 경과가 돼버리면 폐업한 걸로 경찰청에서 간주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전문 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휴업 신고를 하고 2년 딱 경과가 되면 경과되기 전에 가서 조치를 해야 돼요. 폐업을 할 건지 뭐 해서 정리를 해야지. 그냥 휴업하고 나서 2년이 딱 지나버리면 그냥 넌 일 안 와버리니까 그냥 폐업한 걸로 볼게 이렇게 되면 불이익이 되게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죠. 만약에 휴업한 공인탐정업자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찰청 입장에서는 폐업한 걸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과 관련돼서요. 그 다음에 탐정업자의 등록 및 변경 등록, 그 다음에 개업, 폐업 및 휴업 신고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행령이 어떤 레벨에서 만들어지는 시행령이냐에 따라서 그 전문 자격의 사회적 레벨이나 지위가 결정된다고 좀 봐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경찰청이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사실 편익적으로 하면 탐정업에 대한 시행령을 경찰청장령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편하잖아요. 근데 행정안전부 장관 그 위에 있는 부령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국무총리령도 아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놨잖아요. 이게 좀 약간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탐정 자체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산업을 법만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고요. 법은 원칙만 들어있는 구구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문제 푸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내용이 더 디테일하고 더 조항이 많거든요. 근데 이걸 경찰청장령으로 하게 되면 이 법조계에서 우려하는 게 뭐냐면 경찰청장이 마음대로 탐정을 다 운영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령으로 하게 되면 이게 틀려지는 게 대통령이 정하는 건 아니고요. 관할된 3개, 4개 이상의 부처가 협업을 해서 대통령령, 즉 시행령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법무부도 들어가고요. 뭐 기재부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기관들이 또 지식경제부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건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절차 자체가. 즉 시행령을 탐정법의 시행령을 만들 때도 경찰청장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법무부부터 해갖고 해양경찰청, 경찰청, 그다음 국방부 당장에 자동 취득 조항이 있는 기관 있잖아요. 국가정보원까지 싸그리 합쳐가지고 기관들끼리 협업을 해서 시행령을 만들어라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경찰청 입장에서 민간 탐정업을 관리하려면 경찰청장령으로 하는 게 속이 편하겠죠. 근데 이건 일종의 견제라고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해놨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 내용에 하자가 없을 경우, 하자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서류도 다 완벽하고 실제 실사나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에 경찰청장은 등록 신청인에게 등록 교부증 있잖아요. 그 영업허가증을 주는 거예요. 해서 영업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구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일종의 자영업이기 때문에 뭐 서울시에는 몇 개의 탐정법인만 운영하도록 한다. 뭐 경기도에는 몇 명의 탐정업자만 개업하도록 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부동산은 뭐 제한 있나요? 그런 건 없죠. 그래서 탐정업에 관련돼서는 거의 뭐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레드오션 식으로 몰리는 데는 몰려 있고 좀 빠진 데는 빠져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탐정 활동이 원활하진 않아요. 그리고 대도시 같은 데에 금융이나 또는 뭐 금융 사기, 그다음에 실종자 관련된 것 또는 국제성 어떤 범죄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관련 탐정들이 많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좀 황당한 얘기 드리면 탐정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민간 군사기업 있잖아요. 이걸 PMC라고 하는데
이거 관련된 법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민간사법제도라고 해서 이거를 Private Justice System이라고 얘기해요. 미국에서는 뭐냐면 법 집행을 경찰이나 검찰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도 그 유사한 기능을 조금 줌으로써 경찰이나 사법기관이 좀 편하고자 하는 역할로 권한을 위임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1단계로 경비업법이 통과가 돼요. 우리 경비업법 통과된 지 벌써 20년 좀 넘은 것 같죠? 그래서 경비가 법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옛날에 수위 아저씨라고 그랬는데. 근데 두 번째로 이제 탐정이 두 번째로 2단계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군사 영역도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이미 민간 군사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탐정업법이 시급히 통과되거나 이게 입법화돼서 이제 제대로 정비돼야 되는 필요성을 주변에서 느끼는 분들이 또 누가 있냐면 민간 군사 기업을 창업을 해서 해외로 용병이라 표현은 잘못된 것 같고요. 해외에 있는 주요 시설을 우리나라의 퇴역한 군인들이 고위험에 대한 충분한 합당한 수당을 받고 전투요원으로 파병이 되는 이런 제도들도 미국이나 일본, 유럽엔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것도 향후에 같이 연계돼 갖고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탐정법인의 경우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할 때요. 법인의 정관이 있어야겠죠. 당연히 탐정법인 법인 아니에요. 법인이기 때문에 영리목적 법인이라 하더라도 특수상업법인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특수상업법인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상사규정, 즉 상법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회사 이런 개념, 우리가 아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경비업법상에 나와 있는 경비법인이나 그 다음에 그 변호사법에 나와 있는 로펌이라고 그러죠. 법무법인과 같이 돈을 버는 법인은 맞아요. 하지만 요 법인을 규제하는 법이 따로 있는 거를 이제 특수 목적 영리법인이 뭐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비업법을 준용을 해서 놓고 본다면 당연히 법인체이기 때문에 정관을 반드시 내야죠. 이게 거기에 기본 룰이기 때문에 정관은 무조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법인 임원의 이력서 있죠. 그러니까는 대표 탐정도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사 탐정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 이력서를 전부 다 디테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만들어 갖고 거의 공적 조서와 같이 만들어 갖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보 계획서. 탐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탐정이 그냥 사무실만 달라놓고 해서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정 시설에 대해서 분명히 장담하지만 사무실에 기준 평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뭐 사무용 장비의 대수나 이런 것들도 규제 시행 규칙 정도에 아마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나왔을 때 탐정법인과 관련된 인력, 사무원은 몇 명이 있고 이런 것들 다 계획서나 확보하고 있다면 확보 내용에 대해서 경찰청장에게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 우리 법인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공인탐정 등록의 배제 사유가 나와요. 아주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내가 탐정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등록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격증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 탐정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업무를 하려고 그래요. 영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영업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격은 있어요. 자격은 있는데 자격 취득할 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탐정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청장한테 찾아가서 나 영업하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뭐러냐. 야, 이거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뭐가 있냐. 첫 번째는 신체적 장애로 인한 거동 불편 및 곤란. 이게 최근에 택시하고 관련해서 많이 보셨죠, 선생님들? 택시 같은 경우 고령 택시 사장님들이 운전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부 택시 사장님들이 과로로 운전하시다가 70 이상의 고령이신데도 불구하고 하시다가 뭐 심장마비가 갑자기 발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간헐성 치매 증상으로 인해서 운전하는 동안 깜빡깜빡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갖고 탐정법 안에는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고령자를 얘기해요. 신체적 장애라는 것은 선천적 장애가 있는데 탐정을 땄겠어요. 그런 개념보다는 딸 때는 아주 튼튼하시고 튼실하신 분이었는데 고령이 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동도 불편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치매도 발생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중풍 같은 거나 뇌졸중으로 인해서 좀 뭐 이렇게 마비가 오신다 이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이런 경우에 정말 현저하게 활동이 곤란하면
뭐 미행 추적이나 조사 업무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건강 상태를 봐서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이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반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제라는 표현은 너무 좀 센 것 같고요. 반려할 수 있는 사유로 넣어놨습니다. 또 나와 있죠. 또 나와요. 치매나 노인성 질환자 이렇게 명기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죄송합니다. 반려할 테니까 좀 건강 나아지 오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 이거는 이제 알코올 중독 판정이 나가지고 뭐 알코올 관련된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냈다. 근데 뭐 2번, 3번 낸 탐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등록증 가지고 오면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또 조회해 볼 수 있잖아요. 조회해 봤더니 당신 탐정이란 양반이 술 먹고 세상에 교통사고를 3번이나 지금까지 10년 내에 3번이나 냈는데 또 술 먹고 사고 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우리가 간주해갖고 이런 등록증은 내줄 수가 없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마약류 중독자. 아유, 말 하나 많아죠. 마약한 사람을 어떻게 탐정을 시키겠어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는 마약류라고 돼 있어요. 마약만 돼 있는 게 아니고 향정기성 의약품, 우리 흔히 말하는 뭐 프로포폴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법상으로 마약류 전과자를 다 이렇게 배제할 필요는 없는데 마약류 전과가 상습성이 있다던가 또는 현저하게 사회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이 되고 이게 전과 조회가 된다면 탐정 면허 자체를 자격 자체를 따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치 않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재밌죠. 충동 조절 장애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탐정법이 얼마나 최첨단 이 법이냐면 대부분의 전문자격법에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충동조절 장애가. 근데 충동조절 장애라는 게 2017년부터 나온 범죄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형법상의 충동조절 장애 범죄라는 건 없는데 제2연구 영역인 범죄심리학이나 범죄학에서는 충동조절 장애에 의한 범죄가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욱해가지고 욱범죄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탐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누군가 뒷조사를 하게 돼 있고 그 조사한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취급하는 자잖아요. 그리고 일정 부분 자기의 호신을 위해서 뭐 가스 분사이나 전기 충격기 등으로 자기 보호할 목적으로 무장하는 것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탐정 입장에서 이런 충동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큰일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신과 질환 중에 충동 조절 장애와 관련돼서 판결문이 있다던가 아니면 수사 내용상의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격은 땄을지 모르겠지만 영업 허가는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탐정 면허 딸 때 역시 멀쩡했지만 조현병이라고 옛날 정신분열이란 걸 조현병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조현병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조현병으로 인해서 또 큰 사고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격증 딸 때는 멀쩡했지만 조현병이 발병이 돼서 딱 들고 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죄송하지만 좀 병이 좀 낫고 합시다. 지금은 아닌 것 같으니까 병 치레 좀 하고 오셔 하고서 반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 진단을 기준으로 해갖고 기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도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탐정업 개업이나 이런 것들 변경 신고에 대해서 반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뭐 불만을 가지실 분들도 있겠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탐정은 한 몸이에요. 그래서 탐정이 예를 들어서 뭐 5만 명이다 그러면 한 명의 탐정이 큰 사고를 치게 되면 나중에 49,999명이 다 같이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전문 자격 제도이기 때문에 변호사분들 아시잖아요. 변호사 한 분이 큰 사고 치면 우리나라 변호사 4만 명 넘어갔잖아요. 근데 변호사 한 분이 사고 치면 나머지 39,999명 괜찮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변호사 다 저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청 입장에서도 개인과 기업 관련된 산업 스파이까지 단속할 수 있는, 적발할 수 있는 전문 영역으로서의 이 조사 능력을 가진 탐정들을 양성함에 있어서 이러한 하자로 인해 전체적으로 도매급으로 욕을 먹는 상황은 좀 막자는 차원에서 좀 제가 두루뭉술합니다. 좀 광범위하지만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등록을 반려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탐정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계속 3년 나오죠. 탐정법은 되게 시험이 쉬워요. 그래서 탐정업자 등록이 취소가 됐어요. 불법 영업을 했다던가 뭐 면허를 빌려줬다던가 아니면 뭐 사무원이 아닌 자 있잖아요. 탐정도 보조자로서 사무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로펌에서 사무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무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돼서 좌우지간 자체 징계를 먹어가지고 등록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탐정업자 등록 취소는 면허가 날라간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탐정 영업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 등록 못해. 너 면허까지는 내가 안 받겠는데 더 이상 영업 못한다 하고 영업 등록이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3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손가락 빨아야 된다는 얘기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경우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것도 있는 대로 그대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도 이 등록 배제 사유, 사실상 이제 반려라고 봐야죠. 죄송하지만 지금 안 됩니다 하고 반려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챕터에서 이제 요게 끝부분인데요. 사무소의 설치와 명칭과 관련돼서 공인탐정이 공직명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사무소만 둘 수 있도록 이게 법상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탐정사무소, 이거 중요한 거예요. 공인탐정사무소,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글자 안 들어가면 또 징계받아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공인탐정사무소, 이 문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탐정이라는 걸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한 명칭이나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별도로 처벌이 돼 있고, 이건 처벌 조항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당비용 청구 금지 의무가 있는데, 이거 탐정에 이제 의무가 있어요. 이제 계약 관련된 의무가 있는데, 공인탐정업자는 정당한 수수료만을 청구해야 된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또 따로 이렇게 뭐라 하냐면 과다 수수료 금지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명목으로든 의뢰인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별도로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산업스파이를 2주 따라다녀 달래요. 그럼 예를 들어 300에 2주니까 600을 계산했다. 근데 거기다가 옵션으로 뭐라 그러냐? 내가 혹시 잡아낸 건 잡아낸 거고 당신이 피해 입은 거 내가 막아주면 피해액이 1억일 때 거기서 500만 원한테 인센티브를 달라. 이게 불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탐정 계약을 할 때는 최근에 변호사 업계도 이 관행이 없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보수라는 거 거의 폐지가 됐죠. 제가 말씀드린 점 중에 이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공보수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처음에 얘기할 때 정확하게 들어가는 비용하고 인건비 산정해가지고 너무 과다하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적정수수료라고 얘기하는 요율표가 나올 겁니다. 협회에서 나오게 되면 협회 요율표에 따라서 보통 주 단위로 계산하겠죠. 탐정은 주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 단위로 계산을 해서 또는 일별로 계산해서 나와 있는 기준 요율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이도, 중난이도, 저난이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난이도별로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비스무리하게, 여기는 뭐 임대료나 직원들 숫자까지도 산정하겠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성공보수를 뭐 과도하게 요구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뭐 협박질을 해가지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시부름센터가 욕먹는 건데, 시부름센터 같은 경우는 탐정하고 틀린 게 탐정 하지 말라 많고요. 처벌 규정 많고요. 잘못하면 면허 날아가잖아요. 근데 시부름센터는 뭐 막가파로 하면 뭐 끝도 없이 막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론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뭐 성공보수나 이런 것들도 탐정업계에서는 이게 통용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로펌하고 연계해서 로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큰 건에 대해서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이 성공해서 정확하게 나쁜 행위를 적발을 하게 되면 막대한 뭐 이익을 주겠다 하는 것들을 변호사를 통해서 수임해 가지고 적용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 예외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미국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건 내용을 가지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조사 대상자와 의뢰인에게 금전적 재산장의 급부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뭐냐? 예를 들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정 시나리오 소설 한번 쓸게요. 어떤 회사의 연구원이 산업스파이예요. 그래서 그 산업스파인 연구원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 산업스파인 연구원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너 내가 의뢰받아갖고 네가 산업스파이 짓 하는데 너 잡았거든? 이랬더니 그 산업스파이 역할을 했던 연구원이 울면서 탐정한테 그래요. 사실은 저희 회사 이 기술이 다른 회사에서 훔쳐온 건데 그 훔쳐온 걸 내가 국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 근데 회사에서 돈을 너무 적게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딴 데 넘기려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라. 그랬더니 갑자기 탐정이 눈이 번쩍 떠가지고 이 자식도 그러면 이 기술을 딴 데서 훔쳐왔단 말이야? 이걸 이제 안 거죠. 그때 되면 의뢰인한테 가서 그래요. 사장님, 당신이 나한테 맡긴 거 내용 들어보니 당신도 다른 데서 기술을 훔쳐왔더만, 따라서 나는 이걸로 고발할 예정이니 나한테 지금 2, 3천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3억 내놔봐. 그럼 내가 입 다물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아요, 미국에서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이 잘하고 잘못되고 의뢰인이 잘하고 잘못되는 알 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안 봐요. 그러니까 선의 악이 보지 않아요.
보지 않고요. 무조건 탐정이 안 사실을 가지고 그게 설령 불법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을 상대로 협박을 해서 돈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공갈죄 아시죠? 공갈죄나 이런 걸로 강력하게 업무상 공갈이면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규정을 반드시 명기할 수밖에 없는 게 탐정이 하다가 불법 사실을 발견되면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더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의뢰인의 과실이나 또는 책임을 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조항을 명문규 조항으로 반드시 넣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너무 쉬웠죠? 그 다음에 부당비용 청구 금지 의무와 관련돼서 수수료 다운 계약서 있죠.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왜? 그러니까 의뢰인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다운 계약서 왜 쓸까요? 다운 계약서 쓰는 것은 계약서에 돈 받으면 당연히 국세청에다가 세무서에다 신고하고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파리 날리던 탐정사무소에 갑자기 2억짜리 탐정 수임 사건이 들어왔어요. 그럼 닭 입장에서는 여기에 세금을 내려고 하니까 부가세 내야죠. 뭐 소득세 내야죠. 그러니까 몇 천이 나갈 거 아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어차피 현금으로 줄 거고 당신 보안 유지해 줄 테니까 2억을 2천으로 다운시키고 1억 8천은 현금으로 다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특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탈세의 목적으로 다운 계약서를 써가지고 실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일부 탐정들이 실제 받은 거는 어겐 단위, 거기 어겐이면 우리 10억 정도 되겠죠. 어겐 단위로 받아놓고서는 단위를 1억엔 이렇게 받아놓고 실제로 신고는 뭐 500만 원, 1000만 원 신고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허에 대해서 자격정지나 또 별도의 징계가 청구가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아울러서 탈세범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탈세범으로 또 처벌받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운 계약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탐정 윤리에도 어긋나고요. 자기가 법만큼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탐정으로서는 기본적인 의무 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넘어서는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 주관입니다. 그다음에 보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전문 자격이기 때문에 그 경찰청장령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령, 여러 부의 협업을 통해서 만드는 대통령령으로 이 시행령을 만들게 돼 있다. 보수 기준도 시행령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사건부의 작성 및 보관 의무가 있는데 사건부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이거는 경비업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건부라는 거는 사건부를 반드시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가면 언제든지 가면 그 사건부가 있어야 돼요. 단 금고에 보관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만약에 빠져나가면 개인 신상 관련된 조사 내용 다 적혀 있잖아요. 이거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치는 하되 누가 와서 훔쳐가면 그것도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별도의 뭐 서류 금고 있잖아요. 좀 튼튼하게 만들어진 서류만 집어넣는 금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걸 만든다던가 아니면 안에 있는 사무실 안에 별채로 보안장치나 시건장치가 잘 되어 있는 별도의 별실에 사무실 공간 내야죠. 와가지고 경찰청에서 갑자기 직원들이 와서 사건부 좀 봅시다 하면 보여줄 수 있도록 사건부는 반드시 비치를 해야 되고요. 진짜 중요한 거 내용 누락 금지 원칙이 있어요. 내용이 누락이 돼 있으면 큰일 나요. 이것도 징계받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있는 그대로 다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왜 쓰라고 하냐면 쓰는 거 이걸 맨날 기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사건 오늘 어디 가서 조사하고 다 쓰게 돼 있잖아요. 의뢰인 누구 쓰다 보면 불법 업무인 경우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 그리고 불법 업무인 경우에는 탐정 스스로 일지를 기록하다가 반성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 하다 보니까 이 의뢰인이 나쁜 걸 나한테 시켰네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업무를 중지하거나 아니면 경찰청장에 신고해서 내가 맡긴 했는데 이게 보니까 불법 업무니까 이거 뭐 수사를 좀 해주시오. 나는 돈 못 돌려주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건부를 꼭 만들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계약 이외에 불법 영업을 하는 걸 막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탐정 윤리를 지키고자 하는 차원에서도 사건부 비치는 필수로 의무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 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누락 금지. 그다음에 교환은 안 나와 있지만 분실이 안 될 수 있도록 왜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탐정이나 탐정법인 스스로 고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요. 그다음에 사건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 장부 비치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면 비슷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보시면 근무일지하고요, 경비구역 배치도, 무기탄약 출납부, 근무상황카드, 순찰표철, 무기장비 운영카드 이런 게 다 돼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까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탐정이 장비를 사용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탐정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뭐 쉽게 출퇴근에 관련된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조사 관련된 결과 보고서 이런 것들도 보관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는 당연히 사본이 다 들어가 있어야겠죠. 계약서도 있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본 건데, 현재 법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사건 기록부 있잖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비치를 해놓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의뢰인의 신분 확인 의무 있겠죠. 의뢰인이 누군지 모르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이라도 내놓으라고 해갖고 그 사람이 누군지 신원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법에는 없지만 설명드리면, 공개 안 하면 되잖아요. 공개 안 하는 조건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그 의뢰인의 신분증 사본을 카피해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혹시라도 허위 신분증을 제시해가지고 탐정에게, 그러니까 가짜 신분증 가져와서 불법 영업이나 노출되기 어려운 업무를 이렇게 몰래 시킬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그 사람이 나한테 허위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핸드폰 같은 거 새로 구입하실 때 보면 신분증 복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첨부하시는 방법으로 보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쪽에선 개인정보를 저한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서도 반드시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이라도 확인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해외 의뢰인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미국 탐정이래. 그러면서 한국으로 도망간 애가 있는데 얘 좀 찾아달래. 이런 경우는 저쪽에 신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현재 법안에는 없는데요. 시행령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해당 국가의 공식 신분증이나 해당 국가의 사업자 등록신고, 그 다음에 법인 등록신고증 이런 것들 똑같이 있어야 걔네도.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요. 이게 정보님을 그 지역에 뭐 영사관을 통해서 확인한다든가 해서 반드시 저 사람이 정확한 신분을 가지고 나한테 해외에서 국내 사건을 의뢰했다. 이걸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차명이나 허위 신분이 의심되는 경우, 업무를 거부해야겠죠. 이거 의무예요. 그냥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왔는데, 신분증 딱 봤는데 복사해서 놨어. 나중에 이제 확인해 봤더니 아닌 것 같아. 진짜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허위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업무를 거부해야 됩니다. 왜? 이거는 하면 안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다가 잘못하면 내 면허나 사업자 등록이 날아갈 수가 있는데 이걸 하겠어요? 그 다음에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청장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제가 누굴 찾아달라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채권 추심업자가 도망간 여자, 돈 못 갚은 여자분 찾겠다고 나한테 이거 시킨 거예요. 이거 불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 영업과 관련돼서 차명이나 허위 신분이 의심되는 경우는 업무 거부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경찰청장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법상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네요. 그 다음에 계약사항에 대한 서면 교부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사항을 서면으로 써갖고요. 두 장 써갖고 하나는 얘 주고 하나는 내가 의뢰인 가지고 있고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긴 뭐가 돼 있냐면 저쪽에다 주는 거예요. 의뢰인한테. 공인탐정업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사무소의 명칭 및 주소가 들어가야 되고요. 계약을 체결하는 공인탐정의 성명과 계약 연월일, 날짜가 들어가야지 계약이 유효하겠죠. 사실조사의 내용, 뭘 조사해달라는지 이것과 그 다음 기간, 방법이 정해져야 되고요. 사실조사 결과의 보고 방법 및 기한, 언제까지 내가 보고하겠고, 뭐 서류로 주든 이메일로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업무 위탁에 관하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사실조사를 해주면서 경호까지도 하거나 뭐 안전 보안까지도 유죄다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경비업 신고를 따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좌우지간 탐정업 관련돼서 옵션이 붙는 경우에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옵션에 대한 것도 반드시 그 업무 내용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써가지고 도장 찍은 다음에 그 명판 있잖아요. 찍은 다음에 의뢰인한테 반드시 줘야 됩니다. 보관하시라고 그래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약사항 서명 교부 의무 관련돼서 이게 추가가 되어 있는 게 더 몇 가지인데요. 의뢰인이 지불해야 되는 금전의 액수와 지급 시기 방법이 다 명기가 돼 있어야 돼요. 즉 3천만 원이다 그러면 3천만 원 그냥 액수 박아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1차로는 1,500, 2차는 딱 30일 이후에 지급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명기를 해놔야겠죠. 계약 해제에 관해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써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미행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산업 스파이가 있는데 산업 스파이 잡아야 돼요. 7일 계약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루 만에 잡을 수도 있잖아요. 산업정보 유출하는 거 하루 만에 잡아낸 경우에 저쪽 의뢰인 입장에서는 너 하루밖에 일 안 했으니까 6일치 내놔라 이럴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빨리 줘줬잖아. 그럼 당신한테 이익 아니요. 근데 나머지 6일치를 달란 말이 돼. 이게 싸움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표준 약관이 정해져야겠지만
목적만 달성하면 그 기간에 대해서 낸 비용에 대해서는 모두 탐정에게 지불한다. 이게 사실은 맞는 거라고 봐요. 그래야지 탐정도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사실조사 내지는 뭐 미행 탐지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로 이걸 넣어놓는 건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나쁜 의뢰인들 같은 경우에는 7일 동안 미행 추적을 해서 산업 스파이 내부 정보의 추적을 잡아낼 걸로 알았는데 하루 만에 잡았기 때문에 6일치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목적 달성에 관한 경우에 그때 지불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이건 성공보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 약정한 기간 내에 빨리 끝내는 경우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뭐 계약서에 자본이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에 처분에 관하여 정한 것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됩니다. 즉 원본을 전부 다 의뢰인에게 다 준다거나 또는 사본도 내가 하나 가지고 있고 원본만 너한테 줄 때 이런 식으로 약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나머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그 계약서에 반드시 넣으시면 됩니다. 자, 문제 3개 한번 풀어볼까요? 예. 공인탐정 사건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인탐정업자는 사건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이거 말 하나 안 하고요. 그죠? 사건부 내용이 민감한 경우에는 기재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승림이 가능하다. 답이 나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조건 다 집어넣으라고 돼 있어요. 불법이든 합법이든 있는 내용 전부 다 일기 쓰듯이 다 쓰셔야 돼요. 공인탐정의 등록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틀린 거니까 틀린 거예요. 예. 법상으로 공인탐정의 등록은 경찰서장에게 해야 한다. 탐정의 휴업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2년이 지나고 재개업하지 않은 폐업으로 본다. 하자가 없을 경우 관리관청은 등록증을 급여해야 된다. 뭘까요? 딱 나와 있죠? 갑니다. 경찰청장은 이게 복잡하잖아요. 세상에 중앙에 있는 경찰청장이 전국에 300개 경찰서를 어떻게 다 관리를 해요. 그 탐정들을. 그래서 각 경찰서나 지방경찰청한테 청장한테 니들이 하고 위임물로 넘겨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등록하러 가는 거는 관할 경찰서 가서 등록 신청을 하겠죠. 하지만 그 대상이 경찰서의 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 있는 경찰청장한테 서류를 내는데 불편할 것 같으니까 내 관할 주소지에 경찰서에 가서 대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경찰서장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경찰청장이에요. 공인탐정과 의뢰인의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으로 틀린 것은 사실조사의 결과, 보고 방법이 기한, 이거 아까 설명드린 것 같고요. 업무 위탁에 관한 정한 것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조사 대상자의 신분 및 주소, 사무소의 명칭 및 주소. 뭐가 잘못됐어요? 다죠? 조사 대상자의 신분 및 주소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집어넣어요? 찾아내라고 하는데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자에 관련된 거는 향후 보고서에만 나오고요. 실제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법에는 정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요약 정리로 말씀드리면 탐정의 등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면허는 내가 취득했고요. 땄고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 면허를 받는 것을 등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 경우에 그거에 해당이 되면 반려를 통해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등록하기 어려우시니까 지금 업무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경찰청장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용 청구 및 신분 확인, 계약과 관련돼서 그 계약서상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라도 항목이 빠지면 안 되고요. 표준계약서 만들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계약사항에 대한 서면은 반드시 의뢰인한테 한 분은 만들어서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당비용 청구 금지 및 사건부 작성 및 보관 의무가 탐정한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